다양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재건축 시장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이제 상승한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이제 종후 자산 가격이 함께 올라서 부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또 이야기가 다르다고 해요. 건물 가치가 낮은 재개발 사업은 보유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처는 어딜까요? 이 정부 정책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맞대고 고민해 보시죠.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와서 어두컴컴한데 그 부분을 좀 환하게 부동산 이야기로 밝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최연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연수 이사입니다. 최근 많은 규제들과 정책들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전에 먼저 저희 오프라인 자리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자주 나와 주시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정보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그리고 또 서울 시장 후보가 앞서서 있는 만큼 많은 규제들과 정책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른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할지 또 취득을 해야 할지 매매를 해야 할지 이런 정보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마포역 바로 앞쪽에 있는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오셔서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강의 이슈 한번 이야기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제 뭐 5월 9일이면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유예가 종료가 되고요. 여기에 또 추가 대출 규제까지 나오면서 좀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해서 집값을 안정화하고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이사님.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먼저 금주의 부동산 뉴스 코멘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점은 바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련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큰 제목을 보시면은 다주택자를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더 센 대출 규제에 한숨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골자를 한번 보면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차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 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매물이 는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 가운데 서울 외곽과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또한 전월세까지 조금 심화가 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정부가 한층 더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금을 옥죄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는 시장의 매물을 늘리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는 또 M1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만 심화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1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이야기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금 낮춰보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춰보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작된 이유였는데요.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있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대상이고요. 오는 17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처분 주택을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를 한다면 4개월 내에 취득하면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갭 투자를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이 금융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끊어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무주택자의 실수요자는 피해가 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미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서 약 2억에서 6억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계대출 총량까지 관리가 더해진다면 무주택자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대출 자체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매매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매매 시장의 매물은 조금 빠르게 쌓이고 있는 반면에 전세 매물은 또 씨가 마른 상태로 결국 이 무주택자에 대한 수요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천 건으로 올해 첫날 5만 7천 건 대비해서 36%가 증가했습니다. 36% 정도가 증가됐고 같은 기간의 전세 매물은 2만 3천 건에서 약 1만 5천 건으로 또 30%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만 1천 건까지 치솟았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5,700건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잡으려고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시장에 매물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매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은 대출 운용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예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은행 자체도 어찌 보면 정부의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좀 부족한 차주들이 예전에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접근을 했다면 그 대출 접근성이 앞으로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매매 시장의 진입은 가로막히고 또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전세난이 월세로의 전환이 되면서 월세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주거비 부담 자체는 이중 압박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라는 건데요.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이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가 됐음에도 이런 규제가 더 나왔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는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밝혀주셨고요. 이렇게 매물 적체와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을 갭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정책에 대한 정부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의 레버리지, 즉 대출 활용을 제한을 하면서 자금을 압박해서 일부 매도를 유도해 시장 내의 일부 공급을 증가시켜서 집값 하락 또는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공급, 매물을 확대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 상승입니다.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고 앞서서 얘기했던 총량 규제 강화까지 들어가다 보니 주택 구매를 원하고 있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면서 거래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전세 매물 감소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도나 또는 월세로의 전환 때문에 시장에는 지금 전세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세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전세에서의 월세 전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매물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입은 하지 못하고 또 전세 공급은 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전세 자체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볼 반응은 거래 절벽 발생입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제약되면서 매수 자체가 어려워지고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금이 여력이 있는 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 자체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지금 현금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자산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전월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런 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에서 핵심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세울 때 무주택자 혹은 조금 못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의 월세 부담이나 전세 부담까지 떠안아 주려고 했던 정책인데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월세의 전환은 또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월세 상승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매수 자체도 어렵고 전세도 부족하다 보니 전세에서의 또 월세 전환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 주거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책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출 규제 중심의 정책의 한계와 시장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문제를 한번 꼽아보면 이 정책 자체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그리고 또 금융의 균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지 못하게 혹은 수요 자체를 좀 억제하는 중심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로 공급은 매물만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되지는 않으며 거래 자체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문제는 공급과 수요 그리고 금융의 균형이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무주택자의 갭 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앞선 기사에도 보셨듯이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처분 매물을 확보를 한다면 갭 투자가 허용이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대출 규제가 존재합니다. 대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출을 더해서 매입을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고 여전히 금리 부담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주택자이다 보니까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 전세 물량도 자체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정책들과 정책의 한계를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 5월 9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은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보니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도 감소하고 전세가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면서 월세까지도 상승을 하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 이 시장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크게 무주택자와 전세 거주자 그리고 현금이 여유로운 수요자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자체에 대한 선택지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출 제한이 들어가면서 레버리지 활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감소하면서 주거에 대한 선택지가 좀 축소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의 방향성이 굉장히 불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시장에서 거래가 100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실거래가를 비교해보면서 거래의 추이 그리고 가격의 방향성까지 잡아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거래 건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과 대출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확실한 급매가 아니라면 관망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 가격이 정말 급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급매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관망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바로 전세 거주자입니다. 일단 전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주거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월세로의 전환도 가속화가 되고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됨에 따라 월세 가격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재계약 또는 장기 거주를 우선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혹은 2년만이라도 확보를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분들도 똑같이 월세 전환 대비해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현금이 여유 있는 수요자분들입니다. 현금이 여유 있는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매물 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5월 9일 기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별해서 거래를 들어갈 수 있는 거래 협상력이 굉장히 상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급매 위주로 그리고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금 대비해서 상급지를 선별을 하셔서 상급지 중에서도 급매 위주로 선별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협상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 구간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온전하게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더불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이제 원하는 바는 시장의 물량을 늘리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항상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점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다주택자들을 잡으려다가 이제 실수요자들까지 함께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를 찾아보기 힘들고요. 월세 상승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현금 보유자들의 영역이 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에 따라 대응 전략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시장만큼 정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또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나의 부동산 전략을 좀 다시금 또는 새롭게 그에 맞춰서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번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들을 좀 부동산 관련해서 내세우고 있나요? 네, 이렇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하나 둘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측이 토론을 펼치기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오고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후보분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볼 것은 국민의힘 새 후보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오세훈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런 토론회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을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 민간 임대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민간을 활용해서 임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업형 임대사업자 확대를 좀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민간 중심 임대주택의 공급 유도와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시장, 즉 전월세 시장의 안전을 좀 도모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 볼 후보는 윤희숙 후보입니다.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규제를 버리고 시장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은 시장대로 두어야지 기능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정책 기조를 다소 강하게 좀 비판을 하셨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 시장의 고통의 원인을 현 정부 정책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국민의힘 후보는 바로 박수민 후보입니다. 박수민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지 구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공급 자체를 단순하게 늘려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신규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존 물량 안에서만 규제하는 방식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을 확대해보겠다라는
이런 규제 방식을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까지 같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것은 민주당에서 나왔던 새 후보들입니다. 첫 번째로 볼 후보는 바로 전현희 후보입니다.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속도와 즉시 공급 가능한 쪽으로 움직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공공이 주도를 해서 바로 착수가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중심의 공급 방식의 한계를 좀 지적하셨고요. 최대한 빠르게 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제적으로 노후돼 있는 공공 아파트의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를 하되 건물만 분양 및 임대를 해서 민간에게 맡기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 후보는 정원호 후보입니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는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제시한 모델이 바로 이 실속형 아파트입니다. 실속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가 공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세 대비 약 70%에서 80% 수준의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서 또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 같은 공공시설은 지원을 해줘서 민간과 공공이 혼합을 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 모델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후보는 박주민 후보입니다.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속도와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속도 같은 경우는 전현희 후보와 같이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셨고요. 이 속도와 더불어서 금융 쪽은 온전히 나라에서 해결을 하거나 민간이 하기보다는 바로 이 시민 펀드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단축시키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활력을 넣어주고 리츠나 펀드 등 시민 투자로 재원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산 등 지금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부지 같은 것들을 공공으로 활용을 해서 한번 공급을 해결해 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모든 후보가 이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즉 이 정비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 방식 등이 굉장히 핵심 쟁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 정비 사업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한 10년 이상은 보셔야 되는 장기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없지 않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흐름 속에서 나중에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정비 사업의 절차를 보고 어떤 매도 시기를 잡으면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1부와 2부,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한 5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시작부터 계획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2부 같은 경우는 실행 및 입주, 그리고 또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 준비와 조합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주체를 선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난 후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법인적인 성격인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은 조합이 이제 법인적인 성격을 띠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업 시행 인가 및 시공사 선정입니다. 건축 계획을 승인을 받고 전문 신탁사와 계약을 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사업 주체를 확립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틀인 사업 시행,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인가를 받고 또 요즘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앞다투어서 좋은 구역이라고 하면 1군 시공사가 너도 나도 들어오고 싶어 하면서 경쟁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시공사가 좋은 시공사로 선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정비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기인데요. 기존의 자산을 평가하고 신축 아파트 배분 및 분담금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사실 이 사업 시행 인가만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는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합원 분들의 기존 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혹은 빌라, 이러한 건물들을 평가를 하고 신축 아파트를 배분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끝났다라고 하면 약 70% 정도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및 철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분양 신청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사 중에 혹시나 추가 분담금이 있는 여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주가 되고 나서 철거 및 착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이 조합원 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배정을 받을지가 결정이 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평형이나 또 높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온전히 추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자고 하면은 바로 이 사업성이 좋은 곳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은 곳을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500명이라고 쳤을 때 굉장히 크게 지금 2000세대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좋은 평형과 높은 고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좋은 데를 들어가시는 게 이때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공이 끝나고 준공이 됐을 때는 입주 및 해산입니다. 이제 조합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끝낸 단계이기 때문에 해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주의 사항으로는 바로 공사비 상승. 지금도 나라 외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건축 자재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보니 공사비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와 그리고 이렇게 1단계부터 12단계 정도로 봤을 때 각 1년 정도만 치더라도 한 12년, 10년에서 12년 정도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장기전에도 또한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정비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이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이 너무 장기간에 걸치는 투자다라는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조합 설립 이후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 전 그리고 준공 후 이렇게 보통 크게 세 단계 정도의 매각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것은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조합 설립 이후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진입을 하셔서 빠른 회전 구간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성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빠르게 초기 프리미엄만 확보를 하시고 나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큰 사업 중에서는 가장 짧기 때문에 회전에 유리하고요.
초기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관리처분 인가 전입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 전, 이때 타이밍 때 또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핵심적인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사업 구조가 대부분 확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확정이 돼 있고, 입주권 배정 확정 직전에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 분담금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또 약간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핵심적인 프리미엄을 받고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준공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회수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실물 아파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대부분 가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치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가장 안정적인 매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준공 후는 이미 실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눈으로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이지만 초과 수익은 분담금이나 또 세금 등의 영향으로 약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 보시고 검토도 해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 정비 사업에서 많은 분들이 꼭 10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구간별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있다 보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 이후,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전, 그리고 준공 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업 안정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초기 단계에는 중저라고 볼 수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준공 후는 완전하게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가치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 저에서 중 정도로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관리처분 인가 전 같은 경우는 중에서 고,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실물로 아파트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조합 설립 이유는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다 보니 추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 전 같은 경우는 있다 정도만 볼 수 있고, 준공 후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조합 설립 이후 같은 경우는 초기이다 보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관리처분 인가 전 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준공 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리스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합 설립 이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를 줄이고 빠르게 매도하여서 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 기준이 최적이므로 매도 타이밍으로 잡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금까지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최종 수익이 또 최적화가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비 사업의 매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판단해야 하는 포인트를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프리미엄과 수익률은 다릅니다.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직전이 프리미엄은 최고에 달합니다. 옆 건물이 낡았던 빌라 단지에서 다 바뀌어서 크게 높은 새 단지로 돼서 눈으로 보이다 보니 프리미엄이 최고인데, 하지만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담금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까지 걸려야 하다 보니,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분은 적다 보니 이 프리미엄과 수익률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관리 처분 전에 세금 매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가 왜 그렇냐 하면 세금 구조가 가장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가장 많이 하신다라고 할 수 있고 준공 후에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잘 설계를 하시면 비과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매도 시기를 잡을 때 세금을 꼭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고요. 세금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공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 실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구간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관리처분 인가 전입니다. 이때가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이 팔리는 이유가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가만히 됐다라고 하는 구간이 이 관리처분 인가 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준공이 난 후보다는 덜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들 많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정당 후보별로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급 확대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죠. 공급 확대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이 있을 텐데 이 정비 사업의 절차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매도 타이밍 등 이런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이론적인 딱딱한 부분들을 알아봤다면 조금 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주목해 보실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정비사업 절차와 매도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궁금증 또한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바로 성수동 다음은 어디일까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성수동 다음은 어디일까?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강변을 따라서 이 성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갈수록 한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크게 지금 확산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먼저 볼 것이 이 카페거리, 바로 연무장길입니다. 이 연무장길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연무장길과 또 서울숲 역 쪽으로는 이제 아뜰리에 길이라고 해서 이런 상권들의 확산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재개발, 성수 전략 정비 지구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다 보니 주거와 상업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수 같은 경우는 성수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한강과 두 번째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성수의 장점이 한강과 강남과의 접근성이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성수동과 맞닿아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일단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 성수 전략정비 지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많이 하려고 알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 다음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가 오늘 성수동 다음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지역은 바로 이 자양 1동입니다. 네, 일단 이 성수동의 확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2호선을 기준으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래쪽 연무장길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지가 상승과 더불어서 임대료 상승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지역별 팝업 스토어 오픈 비중을 보면 성동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역을 기준으로 북쪽은 오피스 상권,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북쪽은 아래쪽보다는 다소 조용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이렇게 동쪽과 북쪽으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가와 임대료가 동시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 확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앞서서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또 연남동과 망원동 같이 이렇게 상권이 이동을 하며 확산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성수의 파급력에 더해서 성수의 확산 효과까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 자양동을 볼 때 자양동의 큰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한강입니다. 이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단순히 조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망에 그치지 않고 최근 공시가를 발표했을 때 큰 상승폭을 보였던 것이 바로 마포, 용산, 성동, 광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한강과 더불어서 바로 2호선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의역을 통해서 그리고 건대역을 통해서 서울 경제순환선인 2호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자양 1동 같은 경우는 바로 구의역에서 역세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경제를 순환하며 큰 곳으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서서 얘기했듯이 한강 같은 경우도 영구히 조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철역도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양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한강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강남과 그리고 마포, 또 용산,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강변을 따라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물론 이 광진구 자양동 자체가 성수동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양동 같은 경우는 주거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강남과의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7호선을 통해서 강 북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보다는 주거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리고 또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자양동의 정비사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 반영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동과 2동, 1동 같은 경우도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에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지도만 좀 보셨을 때도 어디가 남아 있냐, 그리고 재개발지를 투자를 하실 때는 초기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자양 1동을 오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또 추가적으로 세미나나 현장 상담으로 오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동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하는 자양동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자리죠? 네, 최근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과 또 재개발지에 대한 기대치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런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고민 해결도 하시고 또 기회를 찾으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포에서 진행이 됩니다. 날짜와 시간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